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공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한국 프로축구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수험생이라고는 이게 듣는 분들이 이게 과연 주제에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좀 이러한 내용을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국 프로축구단이 거의 지금 23개가 됐잖아요. 어떻게 과거에는 어땠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시민구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성남FC 같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프로축구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K리그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하고 바르셀로나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식의 전환, 그리고 프로축구단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프로축구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전에.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83년도에서부터 사실은 프로축구단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3S 정책이라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스크린, 섹스,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걸로 해서 국가 주도형으로 우리가 프로축구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프로축구단이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야구도 그런 똑같은 시기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야구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말도 많고 저거 했었지만 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프로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좋을까 나쁠까라는 그런 어떠한 의미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국가가 주도를 했어요. 사실은 국가가 이걸 좀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은 우리가 프로축구단이었습니다. 처음에 SK라든가 이런 구단들, 옛날에 대우도 있었고요. 그러고 난 후에 88년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기업 주도형 축구단이 생깁니다. 기업 주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GS라든가 SK라든가 이런 구단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런 구단들이 어떠한 경로로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도민 지자체 주도형 프로축구단인데 시도민 구단은 뭐냐 도대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도민구단이 반이 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 주도형으로 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했는데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도민구단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K리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1부, 2부 승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부 리그는 우리가 12개 팀이 있어요. 그 중에 전북, 수원, 포항, FC서울 이런 데는 거의 다 울산 현대 기업구단 위주의 우리가 이제 기업구단이라는 통칭을 쓰는데 그리고 나머지 성남, 강원, 제주, 수원, 상주, 대구 이런 데는 시민구단, 도시민구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를 보면 2부도 지금 11개가 됐거든요. 11개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김포, 경남, 광주, 그 다음에 전남과 서울 이랜드는 우리가 기업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천도 우리가 시도민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양, 그다음에 부산 아이파크,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구단, 대전 하나시티든도 기업구단이고, 충남 아산은 시민구단, 그 다음에 안산 그리너스도 시민구단입니다. 근데 제가 안산 그리너스를 사실 창단할 때 초대단장이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 구단을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기업구단이냐, 시도민구단이냐 옛날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기업구단, 시도민구단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주도형 축구단 모델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근데 옛날에 우리가 기업 주도형 축구단 모델은 예를 들어 수원 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대우라는 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SK라는 팀도 있고 있지만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이 회사 홍보팀의 한 부서로 인식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돈을 대줄게 어떤 홍보로서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회사 광고 효과.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을 하면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팀들은 자동차 같은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도 있지만 해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유럽은 뭐 축구에 미친 곳이니까 그러면서 어떤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환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복리후생. 그러니까 우리 축구단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티켓을 나눠줘 가지고 가서 뭐 응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의 일부분으로 또 차지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광고 효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공헌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음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프로구단들이나 이런 구단들이 기업의 지원 없이는 클럽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의 뭐 예를 들어 한 100억을 쓴다 그러면 거의 90억 이상은 뭐 80억에서 90억 이상은 거의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구단의 어떠한 지원금이 없이는 저희가 존재할 수 없는 그게 기업 주도형 축구단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시민주도형 축구단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주도형 축구단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도 지자체 지원 없이는 클럽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생길 때에는 정치적 공약으로서 창단시 주주 공모를 했어요. 정치적 공약으로서 창단시 주주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어떠한 만약에 선거를 나가기 전이나 이럴 때 우리가 축구단 만들 거야 뭐 이러면 지역에 있는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떠한 표로서 굉장히 이런 걸 이용하는 정치적 공약으로서 창단시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 때 주주도 많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팔아서 100억을 해서 사실은 그거를 샀다기보다는 거의 강제적으로 한 부분도 많아서 저렇게 정치적 공약으로서의 주주 공모를 해서 100억, 그 다음에 옛날에 경남FC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기도 한 100억 정도를 주주 공모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주주 공모를 하고 난 후부터 그 주식이 거의 지금 그런 가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은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만들 때는 사단법인이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다 이런 걸로 많이 만들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스폰서 및 시도 금고에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거의 농협이다, 신한은행이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금고, 예를 들어서 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거기에 돈이라든가 이런 걸 위탁하게 되면 거기서 많게는 1조, 2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걸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인 스폰서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단 자생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교체되면 대표이사도 바뀌는 구조가 돼서 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단 자생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면 그 다음에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라든가 단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구조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시민 주도형 축구단 모델로서 지금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도 지자체 지원 없이는 클럽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프로축구단을 만들까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인천 같은 구단도
뭐 정말 뭐 연봉이 밀려가지고 못 주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막 문제점들이 막 터지는데 지금 우리가 23개잖아. 근데 내년에는요 청주하고 그다음에 청주하고 어디 천안 여기가 들어와서 더 늘어요. 굉장히 넌센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왜 프로축구단을 계속해서 또 만드는가? 나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프로축구단을 왜 만드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왜 시민구단의 창단이 러시로 이루어지는가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승강제를 구축을 할 때 2013년도 전에 AFC에서 만약에 승강제가 되지 않으면 ACL 참가할 수 없다. 너희들 4팀에서 3팀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승강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전에 지금 EPL 같은 경우에는 뭐 탑리그가 있고 1, 2, 3 해가지고 그래서 92개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다운 시스템을 하잖아요. 렐리게이션 시스템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승강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려면 팀이 없잖아요. 1부에서 2부로 올리는 그때는 16개 팀이었는데 그럼 8개, 8개 잘라가지고 그것도 뭐 하니까 팀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의미에서 내셔널리그 팀들이 프로팀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내셔널리그 팀들이 프로팀으로 전환하면 야 우린 돈 없어. 예전에 국민은행이 우리가 그 국민은행이 팀을 만들었는데 우승을 했는데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팀들한테 프로팀으로 전환하게 되면 10억씩 3년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충주 같은 데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충주 같은 데는 3년 지원받고 없어지고 뭐 고향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승강제 구축을 처음에 할 때 뭐 사실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승강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시티즌 같은 팀은 야 우리 승강제 가지고 만약에 1, 2부로 올라갔는데 2부로 떨어지면 야 우리 팀 없앨 거야 라는 그런 팀들도 있었고요. 하여간에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좀 뭐랄까 찬성을 많이 했는데 찬성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예전에 16개 팀 있을 때 거의 1위 팀하고 2위 팀이 결정이 나면 사실은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1위 팀, 2위 팀 결정이 나면 나머지 팀들은 정말 밑에는 우리 내년에 준비할 거야. 그래 놓고 막 한 10게임씩 남겨놓고 별로 막 안 뛰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뭐 1부 팀에 2부 팀으로 만들어서 2개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고 막 그런 플레이오프도 거치고 그다음에 1부는 전반기 거쳐가지고 6개 팀은 상위 스프릿 올라가고 막 하이 스프릿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게 이제 우리가 승강제 구축을 지금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부는 12개, 지금 11개 있지만 16개 팀 되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입 장벽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근데 얘들은 예전에는 뭐 구단 창단 기금이 한 30억씩 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게 승강제 구축 때문에 사실은 저것도 면제시켜주고 현재는 이제 5억 정도만 구단이 가입금을 내게 되면 시민구단으로서 구단을 창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아마 몇 년 후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바로 2부 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마 3부나 4부 팀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3부에서 4부가 이런 승강제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아마 이제는 팀이 2부로 들어오는 바로 프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밑에 뭐 3부나 4부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뭐 시도민 구단에서 만약에 아니면 시에서 보증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우리가 구단 창단하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냐.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진입 장벽이 완화된 거를 앞으로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까 시민구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구단은 저는 돈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기업구단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근데 시민구단은 사실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잘 써야 되겠다. 고민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프로축구단을 만드느냐, 시도민구단을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경제적 혹은 사업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시도민구단을 창단하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서는. 그렇지만, 그런데 냉정하게 경제적 혹은 사업적 관점에서 볼 때 시도민구단을 창단하는 건 넌센스인데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구단에 대한 뭐 이런 거라든가 지금 굉장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사실 용인에서도 만든다. 뭐 어디 다른 데 요번에 또 뭐 고향에서도 만든다. 지금 뭐 화성에서도 만들고 싶다.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창단하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하면 저게 줄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단들이. 왜 늘어나느냐? 라는 고민들. 그리고 선수단 인건비를 대략 우리가 평균적으로 60에서 80% 정도까지 쓰고요. 감독이 바뀌면 선수단도 싹 바꿔버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도민 구단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자체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돈을 거의 지자체에서 80, 90%, 90% 이상을 지자체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안산 그리너스 창단할 때에도 사실은 30억, 40억 우리가 한 4, 50억 썼는데 20억은 시에서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뭐 미포조선에서 받고 뭐 이랬는데 뭐 그거를 감사를 받을 때는 다 받으라는 거야. 43억 전체를 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끌려가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속박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모든 시도민 구단의 예산의 8, 90% 이상을 지자체에 지원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오늘 해볼까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이 시도민 구단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지만 뭐 사실 제가 좀 알아본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2022년 8월 기준에서 2022년도 10월 6일 날 문화일보에서 이게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강원이 241억을 썼대요. 그리고 성남FC가 173억, 인천 유나이티드가 200억, 수원FC가 202억, 대구FC가 211억, 김천 상무가 55억. 여기는 이제 군 팀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K리그2에서는 광주FC가 뭐 125억 썼다 그러고, 경남FC 128억, 안양FC가 197억, 그 다음에 부천FC가 72억, 안산이 77억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보다는 거의 한 배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쓰는 구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북현대나 울산 현대 빼고 나머지는 기업구단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정말 좋은 걸까? 라는 고민들. 그러면 도시민 구단이, 프로축구 구단이 정말 저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정말 여러분들 240억 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성남FC라든가 이런 데 성남시에서도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잘 쓰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도시민 구단은 왜 프로축구 구단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지금서부터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일보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아마 다 한 거라서 저게 100% 정확할까 아닐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기자가
아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쓴 내용 같아요. 저게 이제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사 내용에 출처해서 본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물 먹는 하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로구단은 매년 뭐 60억에서 150억, 어쩔 땐 200억까지 시도 예산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떠한 구단을 가져가야 되느냐 라는 고민들은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이제 시도민 구단이 계속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고민들을 이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뭐 예전에 충청투데이에서 이거는 대전 시티즌 이야기였는데 대전 시티즌이 20년 역사에 감독 대행까지 15번 바뀌었고 사장은 16번이나 교체됐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게 하나 예를 든 거면 지금은 대전이 뭐 하나 시티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없지만 저도 제가 전남에 3년 있었는데 전남에서 3년 있을 때 사장님이 3번 바뀌셨어요. 그럼 1년 만에 한 번씩 바뀐 거죠. 그리고 제가 경남FC에 갔을 때는 제가 6년 반을 있었는데 전력강화부장으로 6년 반 동안 거기도 3명인가 4분 바뀐 것 같아요. 임시까지 하면 한 4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면 와, 이게 과연 예를 들어 제가 전남에 있을 때 어느 사장님은 딱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프로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야. 그러니까 프로팀에 그냥 프로 육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80, 90% 막 때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막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을. 근데 두 번째, 어떤 분은 딱 오셔서 또 어떤 분은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축구단이 명맥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유소년이야. 그래서 막 해외에서 막 유소년 테크니컬 다이렉터도 데려오고 막 유소년에서 엄청난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분이 딱 오셨어. 어느 분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역 커뮤니티하고 뭐 관계를 잘해야 되지 않아? 거기에 또 막 합니다. 사실은 이게 프로축구단이 이게 도대체 뭐지? 제가 3년 있는 동안에 3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될까? 라는 생각이 됐어요. 얼마 전에 사실은 제가 반프레고의 그 우민호 회장이라는 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일본 팀에 그분이 거기 한 25년 정도 계셨는데 그때 있었던 그분이 회장이었고 사장, 그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렉터, 단장 요 세 분이 거의 25년을 똑같이 호흡을 맞추시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요즘 일본 축구가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정말 과연 모범적인 구단일까? 매년 적게는 60억에서 200억 사이의 시도민 구단 예산을 쓰면서 정말 성적만 잘 내면 될까요? 그럼 관중은? 제가 새로 오신 이렇게 대표님들 이렇게 보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선수들한테 왜 승리수당 주잖아요. 야, 그 승리수당을 뭐하러 주는 건데? 왜냐하면 기업에 있던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왜 도시민구단을 만들어? 왜 이런 걸 왜 만드는 걸까? 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만의 리그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라는 고민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성적만 잘 내면 좋은 구단일까요? 그럼 관중은? 제가
한국 프로축구단 관중 현황 그래서 2020년도 20게임까지 그 다음 건 집계가 안 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서울이 한 8,7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울산이 한 7,900 몇 명? 제가 잘 안 보이네, 나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북이 한 5천 몇 명? 뭐, 수원도 한 5천대, 인천도 5천대, 그 다음에 포항도 4천대, 제주 3천, 뭐, 수원FC 2천 몇백 명, 김천상부 1천 몇백 명, 성남 뭐 1천 몇백 명. 그래서 우리가 아마 평균 관중이 4,725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객단가라는 거 따지거든요. 객단가. 근데 우리가 200억씩 써대면서 4,000명, 5,000명의 관중들. 자, 이건 일부입니다. 일부. 자, 2부는 대전이 2,700명, 2,200명인가? 2,200명 정도. 그다음에 충남 아산이 뭐 1,500, 뭐 부산이 1,400. 다 1,000명대예요. 그렇잖아요? 뭐 경남이 900대. 이래가지고 아마 1,000 몇백 명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2부에서도 막 한 190 몇억 쓰는 구단들, 120 몇억 쓰는 구단들. 그러면 저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 이랜드 FC 단장 갈 때, 제가 처음에 갔더니 전년도 관중이 평균 관중이 676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한 3천 몇백 명 만들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프런트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구나. 라는 고민들도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맨날 EPL 보다가 우리 K리그 보면 재미없죠. 근데 저는 일본 축구도 별로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내 구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혹시 여기 뭐 중고등학교 코치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 코치 하시는 분들, 감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학부형들은 우리가 전경기 다 따라다니잖아요. 어떤 분은 어떤 아버지는 학부형은 정말 애가 축구를 하니까 학부형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다 다닌다고 직업까지 때려친 사람도 봤어요.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재밌어서 보냐고요. 물론 재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뛰니까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저 관중 현황을 보면서 일본만 보더라도 평균 관중이 한 10,000명 좀 넘어갑니다.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남FC 문제 있었잖아요. 성남FC.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성남FC도 예를 들어서 정말 성남FC가 뭐 없앨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진짜 한 2,000명, 3,000명이 가가지고 시청 앞에서 축구단 없애지 마 그랬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결론 정치인들도 표를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충주도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정말 고향도 없어졌고. 그럼 없어질 때 뭐 가가지고 서포터 수 한 20-30명? 뭐 몇 명이 가가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 친화적인 구단이 돼야 된다. 정말 프로는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 그렇지만 관중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저런 고민들은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남FC의 문제도 제가 팬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시장님들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뭐 거의 한 200억, 197억씩, 170 몇 억씩 썼는데 도대체 뭐야? 일반 사람들이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저 돈으로 아예 다리 놓고 그다음에 뭐 정말 학교 더 짓고 병원 시설 더 짓고 그러면 그 지역민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는 기업구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구단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제가 유소년 팀 코치 감독들도
회의에 좀 들어와서 회의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싫죠. 우리가 뭐하러 하냐. 그런데 나중에 감독이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는요, 사실 현재가만 있어 보니까 그냥 돈이 시에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는 줄 알았대.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주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감독님이나 또 코치님들도 계시지만, 구단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구단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축구를 가지고 정말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축구 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는데 어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옆에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스포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런 이야기 합니다. 야, 축구다. 근데 관중 한 1,000몇백 명 오는데 그거 100몇십억씩 200억씩 써야 돼 꼭? 그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도민 구단, 왜 축구단이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래요? 쟤는 왜 저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면 충분히 이런 식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저런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야 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축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의, 물론 잘하는 구단도 있습니다. 잘하는 구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단들이 우리는 축구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하고 바르셀로나의 어떤 성공 사례? 제가 사실 저는 석사를 일본에서 했어요. 스포츠 마케팅을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영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유럽 축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경남 FC에서 강화부장을 한 6년 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유럽 축구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브라질, 남미 가고, 정말 콜롬비아 가고 막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일본 축구는 사실은 별로 생각도 안 했어요. 일본 축구 저게 뭐야 도대체. 우리보다 10년 늦게 시작했잖아요. 93년도에 일본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할 때인데, 일본의 경제학, 마케팅 막 엄청나게 많이 뿌려댔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내셔널 리그, 우리가 아마추어 리그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데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경남 FC를 그만두고 일본의 시미즈 에스파레스라는 데를 가가지고 저는 사실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관중이 노란색으로 꽉 주황색으로 찼는데, 시미즈 에스파레스에, 야 진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대체 뭐 했지? 저는 일본 축구 그때까지 잘 무시했거든요. 되게 축구에 대한 거는 경기력적인 거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거기 안에서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에 대해서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관중이 많고 왜 이러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시미즈 에스파레스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쇼난 벨마레라는 팀이 있어요. 이 쇼난 벨마레라는 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홍명보 선수가 지금 감독님이시죠. 홍명보 감독님이 여기에서 활동을 해요.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일본 친구도 여기에서 있었고, 그런데 여기도
모기업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팀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성남일화에 있었던 일화 천마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90년대 일본이 바블 경제 때문에 막 돈을 쓰다가 기업들이 다 망하고, 그래서 옛날에 요코하마 마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시미즈도 망했고, 그 다음에 반프레 고후라는 팀들도 망해가지고, 다 저런 식의 어떤 문을 닫아야 된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쇼난 벨마레의 생존 전략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밀착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네들은 쇼난 벨마레의 생존 전략은 유소년 선수 육성을 합니다. 지역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경기장 최소 5명을 유소년 선수를 자기 팀에 있는 선수 무조건 기용하게 만들어요. 감독들이 난리 나죠. 감독들이. 근데 그런 감독 안 씁니다. 여기서. 자기네들은 유소년 선수 육성을 하는데 경기장 최소 5명 유소년 선수 경 안 하면 그 감독 안 쓰는데 성적 필요 없대요. 얘네들은. 그리고 스포츠 클럽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밀착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면 쇼난 벨마레의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해가지고 얘네들은 탑팀 해가지고 탑팀하고 언더 18세는 저기는 영리법인을 만들고요. 나머지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여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을 사실은 그대로 본따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MPO 그룹, 그러니까 비영리 활동 법인을 만드는 데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축구 이외에도 타 종목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사이클 팀도 있고요, 농구 팀도 있고 배구 팀도 있어요. 그래서 축구팀을 기반으로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이 그렇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은 축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구 팀도 있고 배구 팀도 있고 그 10종 경기 팀도 있고 막 이런 걸 합니다. 3종 경기 팀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지역 밀착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도 만나고 여기 한 2번, 3번 가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갔을 때는 그때 지금 그만둔 조기재 감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코치 하나, 안타깝게도 지금 저세상에 가지신 분도 사실 여기 히오 친구도 여기서 코치라고 있었을 때 만났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좋은 걸 받았고, 우리들도 저런 어떤 철학을 가진 팀을 우리는 다 같은데 좀 다른 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FC 서울은 도대체 뭐가 있죠? 수원 삼성은 뭐가 있죠? 전북 현대는 어떤 팀이죠?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되게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근데 제가 왜 일본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경기력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섰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실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언더 12, 15세, 18세 지금 프로나 대표팀까지 예전에는 일본 팀하고 하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6대4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앞으로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어떤 저런 정책이라든가 저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10년 전서부터 이강용의 옐로 카드 가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어찌됐든 외국 구단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시도민 구단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주는 구단의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저 구단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기도 동경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자그만 곳이었는데, 예전에 홍명보 감독님도 뛰었고 나카다 히데요시도 뛰었고 옛날에 진짜 돈을 많이 쓰던 구단이었어요. 근데 저 구단이 갑자기 망했습니다. 모기업에서 지원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런데 똑같았어요. 저기도 구단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사실 힘을 모아서 저 구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했더니 몇천 명, 몇만 명이 사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저렇게 좋은 구단을 없애느냐. 그럼 우리가 시민 구단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 쇼남 벨마라는 독특한 구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사실은 이 지역 밀책 사례, 그래서 제가 안산 그리너스 있을 때 사회공헌 활동만 거의 한 300 몇십 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뛰었던 옛날에 조병국 선수 아시죠? 조병국 선수. 그 선수가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사인이 조병국 뭐 이래가지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뭐 그다음에 축구 사랑 뭐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하루에 어쩔 때는 막 몇천 장을 하니까 그냥 조로 사인이 바뀌었대. 조로만. 그렇게 많은 어떤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반프레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연간 한 600회 정도 사회공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어요. 600회를 어떻게 하지 도대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맨날 나가는 게 아니라 조를 짜서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식당 유니폼 액자라는 거리구단 깃발이라든가 캐릭터 안내판, 구단 뭐 음료 자판기, 구단 지역 버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우민우 회장이라는 그 회장은 그 맨날 연초가 되면 직원들한테 뭘 나눠주냐면 구두 2컬렉씩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굽이 달면 다를수록 이 구단에 어디든지 스폰서십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반프레고의 홈경기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전용구장 지금 짓고 있는데 보세요. 이 광고가 4단, 5단 광고예요. 사실은 여기도 1부였다 2부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번에 덴노하이라 그래서 FA컵 같은 걸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가. 비셀 고베인가? 해서. 근데 여기에 가면 저희가 안산 그리너스 만들 때 저희가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들 다 데리고 이 경기를 보여줬어요. 안산 그리너스 만들 때 우리도 이런 구단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시의원들 해가지고 10몇 명이 가서 저러한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안산 그리너스 같은 안산에다가 시민 축구단을 만들자.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구단이고 저기는 신인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1박 2일, 2박 3일 동안 그 요양원 같은 데 가서 1박 2일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급여는 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해야 돼. 축구는 경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커뮤니티 사업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이분을 제가 모시고 한 5번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래도 각 구단마다 저런 사회공헌 활동 CSR을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줄어든 감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제가 선수지원 팀장 할 때 전탑에 있을 때 가서 뭐 사인회 좀 합시다 그러면 경기력에 지장이 있고 훈련에 지장이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그래서 저런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러해서 커뮤니티 활동이 돼야 MOU를 맺어야 관중이 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사실 흔들리면 그냥 폭삭 망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돈 8, 90%가 나오는데 그거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기업이 스폰서가 8, 90% 기업 스폰서로 나오는데 모기업에서 나오는데 저거 안 되면 망하잖아요. 사실은 일본 같은 거나 해외 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차동목 관계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서포터스라든가 자원봉사자, 주민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들에 대한 축구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조금 약간의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차이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시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소시오라는 게 그러니까 회원제인데 지금 부천 같은 데는 하는 게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기 들어가는데 10만 명 들어가잖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만약에 경기를 졌어. 그러면 저 회원들이요 돈을 걷어가지고 야 우리 좋은 사람 메시 사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소시오 회원의 특징은 저런 회원들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클럽 회비를 지불하고요. 아마 30몇만 원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총회도 가능하고요. 이 총회 가능해서 이 사람들이 10만 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또 랜덤으로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이사 선거나 회장도 선거도 해요. 그래서 소시오가 클럽의 오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잘못할 수가 없어. 잘못하면 난리 나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갈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시민 구단에 다음번은 어디로 갈 거냐. 사실 죄송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기업구단.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도민, 국가주도형, 그 다음에 기업주도형, 그 다음에 도시민 주도형. 그 다음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시오 제도. 저렇게 우리들이 돈을 걷어서 우리들의 클럽이 됐을 때, 그래야 관중 목적도 없잖아요. 그런 어떤 저게 진정한 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런 거는 시간이 거치겠죠. 근데 우리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적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성적을 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성적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은 그건 구단 프런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서 저런 소시오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프로축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의식의 전환이 좀 될까? 라는 고민들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오면 뭐 정처준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암스테르담 공항의 남자 화장실이에요. 저기 보면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조그만 꿀벌 같은 걸로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다 조준을 거기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으로 잘 안 흘려. 저게 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저기 했더니 축구 골대에다가 골키퍼 해놓고 거기다 싸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해놓으니까 바깥으로 흘리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근데 저게 의식의 좀 변화. 저런 게 하나의 조그만 것만 해놔도 저런 식으로 어떠한 새로운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장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야구는 어디서 해요? 야구장에서 하잖아요. 농구는 어디서 해요? 농구장에서 하잖아요. 배구는 어디서 해요? 배구장에서 하잖아요. 축구는 어디서 해요? 우린 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사실은 2002년 월드컵 전에는 그런 데가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뭐 제가 있을 때 광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포항 스틸러스의 구장 그럴 정도. 그다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우리가 상암도 짓고 여러 군데 졌잖아요. 전용구장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전용구장을 졌지만 대구FC 같은 경우에 옛날 대구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육상 때문에 같이 져가지고 엄청난 실패를 했죠. 근데 저는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이 음향시설이 안 좋으면 음악 꽝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대구FC 가보셨잖아요. 우리 대구 월드컵 경기장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같은 데 가서 보고 그런 기억 나세요? 정말 어떠한 그런 무슨 현장 분위기가 전혀 안 나고요. 재미도 없어요. 그걸 보느니 가서 보느니 아예 그냥 TV에서 보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용구장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사례가 대구 같은 경우에 대팍 경기장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대구FC가 저렇게 변한 게 사실 굉장히 경기력도 좋고 뭐 종학래 대표님의 어떠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성적도 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구 같은 데 가면 쿵쿵 차
쿵쿵 착 이러잖아요. 그게 밑에 어디 스페인인가 어디 갔더니 그렇게 돼 있더래요. 밑에 이게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라 약간 알루미늄 비슷한 판때기로 돼서 엄청나게 울려다닙니다. 우리가 저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프로구단의 스타디움 건축의 성공 사례가 저는 대구 FC를 생각을 해요. 옛날에 비포 투 애프터 보세요. 옛날 대구구장 저랬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가면 선수가 누가 누군지도 몰라. 보면 진짜 한 100m 떨어져요. 100m. 아예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광판으로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VIP석이나 이런 데 막 앞에 사람이 왔다 동선 관리도 안 돼 있고 저거는 우리는 축구장을 종합운동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운동장에 보면 저는 지금 눈을 딱 감으면요. 운동장 대부분이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종합운동장은 거의 전국체전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축구는 축구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합운동장에서 했어요. 축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도. 저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저는 막 2만 명, 3만 명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10,000명에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아니면 10,000명 정도 해서 멀티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성비를 지어놓는 거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빼고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거기에 몇천억씩을 지어놓고 나머지 그래놓고 지자체에서 계속 돈만 넣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을 칠 때는 5,000명, 6,000명. 이분은 평균 관중 3,000명 안 되잖아요. 5,000명, 6,000명짜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1년 내내 거기에서 홈구장 운영하는 걸 몇 번이나 합니까? 18번? 20번도 안 합니다. 20번 정도 할 거예요. 뭐 FA컵까지 합치면. 그러면 365일 중에서 20일 빼고 나머지는 다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다가 저는 멀티구장으로 져야 되지 않느냐. 음악회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65일 영업일수 우리가 야구는 일주일에 5번 하잖아요. 5일 하잖아요. 근데 축구는요 2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그런데 덩그렇게 저렇게 전원 그러니까 좀 멀티로 져야 된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센터서클 있잖아요. 센터서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상암 경기장. 그 다음에 제가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막 그 싸이 공연 같은 거 하면요.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무대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데 뭐 잔디 보호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 잔디 이런 걸 깔아놔요. 근데 그거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무대 설치하는데 뭐 3일 전 무대하고 그 다음에 철수하는데 3일 이렇게 가면 정말로 그런 돈들이 되게 그런 환경들이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서클 있잖아요. 운동장 8,000명, 7,000명 되는 운동장에다가 정말 집약적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센터서클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만들면 거기가 한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뭐 내리면은 그러면 잔디 보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멀티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구 굉장히 예전에 뭐 봤지만 정말 우리가 팬데믹 전에 대구 FC 막 몇 번씩이고 10,000원 간주 그런 데 가야 선수들도 뛸 맛이 나요. 일단 팬이 있어야 돼. 팬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인도네시아 리그 이런 데 저는 옛날에 AFC 가가지고 ACL 경기 가서 아레마 말랑이라는데 거기 평균 관중이 3만 명, 4만 명이래요. 근데 걔네들이 왜 우리 관중 없냐고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의 전환, 아까 독일 SV벤 비스타벤 브리타 아레나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단순 축구가 하려면 도시만의 문화를 만들자고 해서 그 스타디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사진 보죠. 싱가포르 S리그, 그러니까 템파인스 로버스 경기장 같은 경우에 템파인스 스타디움 같은 5,100석인데 3면은 쇼핑센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독일. 그러니까 도시하고 뭐 크지도 않잖아요. 다 조립식으로 졌어요. 그런데 도시하고의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걸로 설계를 했고요. 여기는 싱가포르 S리그, 그러니까 템파인스 스타디움이라고 3면이 뭐냐면 쇼핑센터예요. 쇼핑센터에다가 여기는 오른쪽만 5,100석이에요. 저기다가 졌어요, 운동장. 왜 저기다 하면 왜 안 되냐고. 우리는 꼭 4면의 정사각형이어야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면 실용성도 좋고 활용성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런 데에서 시에서 야 그거 만들면 뭐 애물덩지다. 그러면 이렇게 져가지고 뭐 부산 뭐 예를 들어 뭐 현대 무슨 뭐 백화점 같은 데 들어와서 저렇게 짓고 그다음에 운동장 저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의식을 좀 싱크대 좀 다르게 생각하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요 쇼핑센터 옥상에 한 8,000석 되는 만석 되는 경기장을 짓는 데도 있어요. 만석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운동장이라는 부분을 종합운동장 이런 거지만 전용구장을 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실질적으로 축구는 축구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면에 대한 의식도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축구단이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라는 고민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건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그 1965년도에요. 이정문이라는 분이 진짜 그린 거예요. 사파를. 1965년도에 저거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학여행은 달나라로 가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생기고 움직이는 도로 있잖아요. 우리요. 그리고 부엌에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형으로 TV, 우리 요즘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집도 있고, 전파신문, 뭐, 공해가 없는 거. 저게요, 1965년도에 이정문이라는 분이 사파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축구라는 게 어떻게 갈까?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 저 사람 약간 뭐가 들어오신 분 같아. 근데 저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65년도면은 벌써 몇 년도? 2000년도에 지었으니까 35년 전에 저거를 지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사파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저 사람이 뭐 미래에서 왔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이거 리모컨 TV하고 뭐 그런 거 상상이나 했나요? 이런 핸드폰 전화기 상상했나요? 우체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이메일 많이 썼잖아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다 하고 뭐 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상상했나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제가 그 4번씩 타자기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 소대장 하나가 뭘 가져왔냐면 육사 나온 친구였는데 전동 타자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메모리도 돼.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한 세상이 왔나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축구단이 과연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축구의 생각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프로축구 구단에 명확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단이 창단되고 운영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구단들은 대부분이 Y라는 것부터 시작을 안 했습니다. Y. 왜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었고요. 왜 시민구단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Y라는 것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 만들었을까? 가까운 일부만 해도 철저하게 프랜차이즈, 지역 밀착 사업을 하면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일까? 아니면 지역사회에 정말 공헌하는 팀을 만들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돈 많이 쓰시는 울산현대나 전북현대가 우승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가 정말로 돈을 안 쓰지만 포항 같은 팀도 있잖아요. 정말 돈은 안 쓰지만 정말 2, 3년 잘 만들어서 뉴스 시스템 잘 만들고 지역사회 잘 만들어서 정말로 돈은 안 쓰지만 요번에 뭐 부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적게 쓰고 어찌됐든 뭐 플레이오프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에서 그런 얘기 해요. 어떤 분이 야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억 400억 써야 돼. 아니 그러면 300억 400억 쓰면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돈이 뭐 말이 100억 200억 300억이 그 장난이냐고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떤 우승은 한 개 팀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 우승을 할까? 그럼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팀을 만들까? 어떠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팀을 만들까? 이런 걸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축구단이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역할을 아까 쇼남 베르마르처럼 정말 프로축구 구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까 그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이나 쇼남 베르마르처럼 우리가 축구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협소해져요, 마인드가. 여러 가지의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서 같이 축구와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일본 쇼남 베르마르의 구단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도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운영권을,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권을 시에서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대구도 그 대팍구단에 이런 운영권을 받아서 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도민구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운영권을 받아서 시도민 프로축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떤 좋은 해결 방안이, 옛날엔 그걸 못했는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밀착 마케팅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600 몇 회씩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프로축구단을 시민들의 것으로 환원해야 성남FC 같은 사건 안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왜 저런 거 축구단 만들어 돈 100억씩 200억씩 써.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제가 전제로 분명히 축구는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에 이후에 플러스 이거를 열심히 어떠한 지역 밀착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산에서도 느껴봤고 이랜드에서도 느껴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팬 늘더라고요. 정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육 수업을 대신 들어갔었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처음에는 선수들이 싫어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양로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가 조를 짜가서 갔는데 나중에는 거기 양로원 갔다 오면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가 나쁜 거 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프로축구단이 왜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당위성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 바뀐 정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정말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수업 시간 참여한다든가, 건강지킴이라든가, 우리는 예전에 뭘 했냐면, 저 공원에서 직원들이 저거 에어로빅 댄스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마스코트하고 가서 그것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딱 지나가면, 안산 그리너스다. CI만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밀착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구단의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사카리그 시애틀 사운더스 여기 평균관 저는 가봤는데 53,000명.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MLS가 이렇게 관중이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팀이 곧 도시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줬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시애틀 사운더스 하면 시애틀이에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보 마케팅부서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홍보는 전략적으로 구단들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세일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두굽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다르면 다를수록 여러분들 세일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저거는 이제 프론트에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의 사실 결론이에요. 우리는 축구만 하고 있지 않나.
맨날 100억, 200억 쓰면서 정말 축구만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고민. 그러기 때문에 아까 팬 2부 평균 관중 1,700 몇 명? 1,300 몇 명? 그거 나오는 거고 1부 4,000명이 안 돼. 4,000 몇백 명 나오는 거예요. 200억, 300억씩 써대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축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비즈니스. 정말 우리가 스폰서십도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저 발바닥에 굽이 다를도록 정말 열심히 뛰어서 세일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아까 80, 90% 시에서 모기업에서 나오는 거를 조금씩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시 도민구단, 시 지자체한테 그런 어떠한 저기를 못 받아요. 그리고 뭐 지자체가 바뀌면 뭐 감독 자른다 뭐 저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공헌 할 때 커뮤니티 하고 같이 가야 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 정말로 중요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인자 있죠.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뭐 단장 오래 했지만 제가 어디 새로운 단장으로 가거나 대표회사에 가면 감독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해요. 진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잘 쓰고 사람을 뭔가를 해야 정말 저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축구만 하고 있지 않나. 정말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는 잘하고 있나. 라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보수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한 뭐 코치분들이나 감독님들이나 어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KF에서 좋은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하나의 여기가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고맙습니다.